네, 다음으로는 이영주 수석연구위원이 자산 배분 전략 발표해 주실 텐데요. 하반기 자산 배분 전략을 아우르는 제목은 유동성 공조입니다.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산 배분 전략 담당하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저는 하반기 전망에 있어서 매크로 부분에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연준하고 재무부가 긴밀하게 유동성 측면에서 공조를 해서 경제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둔화 지표 또한 사실 그들이 정책을 쓰기 위한 정책으로 또 수단으로 잘 활용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유동성 공조라고 지었고 또 그들의 공조가 경기의 하단을 좀 제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제도 미 연준과 재무부의 풋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미국 경제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긴축이라는 프레임 속에 움직여 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만큼은 견고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유동성 팽창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동성이라는 건 사실 통화량에다가 통화 속도를 곱한 플로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통화량이 너무 팽창을 해서 또 인플레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통화량이 너무 줄어서 사실은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통화를 쓸 수 있는 연준과 또 재정을 쓸 수 있는 재무부가 공조를 잘 할 경우에는 사실 균형 있는 유동성 팽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연준이 제한하는 통화량은 축소하고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재무부가 유통 속도를 빠르게 올리면서 전체적인 유동성 그림은 계속적으로 팽창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림이 결국에는 미국 경제의 구석구석 곳곳에 스며들면서 일종의 성장 동력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림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가 결국에 하반기 성장을 좌우할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하반기에도 이런 그림, 이런 공조가 충분히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연준하고 재무부가 어떻게 유동성 공조를 이루어냈는지에 대해서 방법적인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재무부는 부양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로 단기 국채 발행에 좀 집중을 합니다. 아무래도 단기채는 이 장기채 대비 화폐 유통속도 상승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경제 자체가 장기 금리에 훨씬 민감한 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국채 공급을 잘못할 경우에 장기 금리 상승이 유발돼서 미국 경제는 좀 긴축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부는 주로 단기채를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을 취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금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연준이 매입을 해주게 되면 사실은 통화량 팽창이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 대신에 시장 내에 이미 돌고 있는 여유 자금인 MMF 자금을 좀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는데요. 특히 MMF 내에서 이 RRP 쪽에 계정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실제로 국채 발행이 일어날 경우에 RRP 쪽 자금을 충분히 동원을 해서 채권 발행 자금을 커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재무부는 재무부대로의 역할이 있었고 연준은 연준대로의 역할이 있었어요. 은행 사태 이후에 연준은 사실 지준의 적정 레벨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자, 지준이 22년 중반부터 빠르게 감소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이 동그라미 부분이 SVB 사태가 터진 상황인데요. 이때만큼은 사실 연준도 통화량 팽창 제한을 좀 멈추고 긴급 자금을 즉각 투입을 해서 지준을 일정 수준까지 다시 끌어올리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은행 시스템 불안을 좀 빠르게 안정시키면서 그 다음 스텝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사실 지준, 지급준비금이라는 이 의미는 은행의 신용 창출 능력이면서 시장의 총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적정 레벨을 하회하게 되면 금융 안정성이 붕괴할 수 있고 또 신용 경색 위협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어떻게든지 지준의 안정적인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그림을 항상 보여왔고요. 실제로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안정된 속도로 증가하는 그림과 함께 이 상업은행들의 예금 규모와 또 대출 규모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의 유동성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유동성 공조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재무부의 역할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프를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22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빠르게 내려오는 그림이 나타나게 돼요. 이때는 연준의 긴축이 본격화된 부분도 있었고 또 재무부도 부채 한도 때문에 마음껏 단기채 발행이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됐던 거고 또 경기 우려도 확산됐던 시점이었는데 이때 재무부는 가지고 있던 현금을 시장에 빠르게 주입을 합니다. 현찰을 풀었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는 시점에 이렇게 TGA를 급격하게 방출을 하면서 다시 주가는 재상승해서 금융 여건을 안정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긴축되는 환경에서는 재무부가 빠르게 현금을 풀어서 TGA 계정을 줄이면서 이렇게 성장 동력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TGA 계정이 또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에 성장 동력 카드로 쓰이거나 또는 경기 둔화 시에 충분한 윤활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태까지 제가 연준하고 재무부가 유동성을 어떻게 공조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둘의 공조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작은 지난해 4분기에서 올해 1분기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 23년 10월에 갑자기 장기금리가 5%로도 올라갔었고 그때 시장은 많이 놀랐었죠. 그리고 나서 재무부는 빠르게 만기별로 국채 발행량 조절을 시사를 하고 또 TGA도 일부 방출을 해요. 그리고 12월 들어서는 연준이 갑작스럽게 슈퍼비둘기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완벽한 공조가 첫 번째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때 10년물 금리는 5%를 찍었던 것이 약 한 달 만에 3.8%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1분기 동안 3.8에서 4.1% 사이에 안정적인 레벨에서 움직이게 됐는데 이런 완벽한 공조가 사실 금융 여건 완화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눈치 빠른 기업들은 이렇게 1분기에 걸쳐서 자금 조달 계획을 서둘러 진행을 했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분기 발행량은 지난 전년비 대비 그리고 전해 대비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발행량이 증가하는 그림을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난해 가장 우려가 컸던 회사채 리파이낸스는 그들의 공조 속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서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2분기, 지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2분기가 오히려 높이 뛰기 위한 숨고르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예고된 대로 2분기에는 이 단기채의 순발행은 이미 감소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세금 납부까지 사실 겹치면서 이 단기적인 유동성 흐름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달러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엔달러도 BOJ 개입을 부를 만큼 굉장히 초행저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나타나자 연준은 또 한 번 QT 테이퍼링을 얘기를 하고 재무부는 다시 바이백 계획을 말하면서 유동성 긴축을 조금씩 달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는 지금 어쨌든 재충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 RRP가 상당 물량의 채권 발행을 커버해줬는데 이 RRP가 소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었는데 2분기에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TGA도 계속적으로 쌓이는 그림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경제나 산업 지표가 약화되는 그림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사실 저는 그것이 하반기 금리 인하를 위한 명분 쌓기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소비 부분이 상당히 그동안은 견고해 왔는데 한계점에 일정 부분 다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 개인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 증가율도 보게 되면 거의 0%에 가깝고 실질 소매 판매 규모도 한계에 다다른 그림도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망의 3분기인데요. 저는 3분기가 또 한 번 눈에 띄는 공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어쨌든 재선을 목표로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 부양, 물가 안정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그런 타이틀들인데 이미 5월에 예고된 대로 3분기의 단기채 중심 순발행은 확대가 될 예정이에요. 재무부는 이미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거라고 시장에 예고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방법은 헬리콥터 머니보다는 기업 보조금 지급을 적극 활용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민간 투자도 같이 유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프를 좀 같이 보면 민간 투자를 크게 구성하는 부분은 세 가지 정도인데, 설비, 시설, R&D 부분인데, R&D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랑 시설 부분은 사실 지금 2019년 수준까지밖에 회복되지 못한 그림이에요. 지난해 뭐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절대적인 규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지난해 GDP 성장률이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여도가 가장 약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연준하고 재무부는 또 한 번 공조를 통해서 이 금융 여건 완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기업들이 돈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기업들은 그동안 실적은 좋은데 금리가 너무 비싸서 투자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미루고 은행에 주로 이제 자금을 유입하면서, 그러면서 은행 금리를 받아왔던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다만 2, 3년 동안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하락을 했고, 또 비용 압박 부담도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금융 여건 완화가 또 한 번 나타나면 사실 이들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니즈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분기에는 바이백이나 또는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또 연준의 피복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장기 금리가 조금 완화될 수 있고, 또 크레딧 스프레드도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한 번의 금융 여건 완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TGA가 계속 쌓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혹시라도 3분기에 대규모 채권 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 긴축을 예방을 하거나, 또 대선 전에 성장 동력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RRP도 2분기 충전을 끝내고 이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자, 4분기를 좀 보게 되면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대선이 있는 시점인데요. 역사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 리세션 우려가 깊지 않으면 자금 유입도 늘고, 또 대선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자산 성과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인프라나 반도체 모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미국은 2031년까지 의무 지출 집행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동성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옐런 재무장관도 이 막대한 적자 재정에 따른 부담은 분명하지만 GDP 성장이 같이 일어날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유동성을 부양할 수 있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유동성 모멘텀은 일정 부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분기를 지나면서는 달러 강세가 조금 누그러들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하반기를 앞두고 상당한 재정 부양이 이미 예고된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국채, 회사채 발행이 많아질 텐데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달러 강세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칭 코스트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요국들이 미국 채권을 사실 사주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달러의 강세를 조금 눌러줄 수 있는 그림도 나타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너무 초엔저로 가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부담이 상당하니 그들의 니즈가 잘 맞아서 기술적으로라도 달러는 조금 강세가 눌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 과거 대선을 앞두고 직전 3개월 주식시장 성과가 이 대선 결과, 재선이나 정권 유지에 82%의 확률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투입을 해서 증시 부양을 계속적으로 도모를 할 거고요. 또 기업 투자를 견인하는 그런 리파이낸스 환경 또한 사실은 주가 상승 모멘텀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그래프에서 보시면 시장 유동성을 그려놓은 그래프인데, 여기에는 향후에 풀릴 TGA 계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금액이 더 풀리게 되면 사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금리 환경도 보게 되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그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럴 때는 중장기채 매수를 통해서 지금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보이는 가운데, 또 장기적인 그림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서 인하로 넘어가는 사이클에는 항상 금리 커브가 역전되어 있던 그림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 전략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크레딧 시장은 IG 시장 같은 경우는 국채처럼
이자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저는 하이힐드 시장도 사실은 좀 좋게 보는 편이에요. 이유는 전반적으로 하이힐드 부도율 자체가 1분기 내에 고점을 찍고 내년 3월까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풍부한 유동성도 이미 반영이 되는 그림이고, 전반적으로 하이힐드 시장 내에서 분위기는 그래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황은 하이힐드 시장에도 훈풍이 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도 이 하이힐드 시장이라는 건 결국엔 한 기업들의 채권 시장에서 끝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장이 좋으면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 그다음에 회사채 시장도 유동성 속에서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체 투자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전통자산 외에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대체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보이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올해 가장 컸던 우려는 유동성 부분이에요. 중소기업들이 이 높은 고금리 속에서 자금 조달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우려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나가지 못하고 쌓여있는 이 드라이 파우더 물량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해소돼야 되는 니즈가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은행 대출 자체는 규제가 막혀있기 때문에 원활하진 않지만, 중소기업들은 은행 외 비금융권 대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모대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은 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모대출 시장에서 좋은 훈풍을 감지를 하고, 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M&A들이나 아니면 LBO 딜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기관들의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존에 있던 사모대출 펀드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경기 하단 쪽에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유동성 공급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랫단부터 그리고 위쪽까지 전반적인 유동성 그림은 굉장히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24년 하반기에 이미 사모대출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놓은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 자산들은 지금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 다만 이제 각 하우스별로 리스크나 아니면 알파 수익을 적절히 고려를 하셔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